한판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쟁점의 이슈들을요 명석한 패널들의 직감으로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판 승부 또 듣는 재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먼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석한 김재섭입니다. 여기에서 기분이 좋으셨군요. 네, 오늘 기분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예, 두 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최지은 대변인도 많이. 예, 그렇습니다. 선대위 활동하시느라. 네. 후보랑도 많이 동행하십니까? 예, 뭐 외신 관련이라든지 국제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뭐 부울경 가실 때 이럴 때는 많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이 지역구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비대위원은 그 인선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태어나서 처음 윤석열 후보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태어나서 처음. 네, 얼굴이 훤하시더라고요. 오늘 송파구 체육관에 가서. 네, 멀리서 체육관에 들어가셨군요. 출범식에. 네,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400명 안에 우리 못 들었다 우리 김경희 의원님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저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399명 안에 들었지만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마쿠 실세네. 그렇죠. 윤핵관 아니에요, 윤핵관? 이핵관이죠, 이핵관. 저는 이핵관의 이준석 핵심 관계자. 그냥 이준석의 관계자. 핵심은 빠지고 주변 패친 정도, 인스타 팔로워 정도. 동네 친구다, 동네 친구.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또 네 분과 함께 듣는 재미가 있는 한판 직감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볼까요? 윤석열과 이준석 원팀 될 수 있을까? 지난 금요일 울산에서 회동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감정을 털어냄과 동시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까지 이끌어내면서 선대위 갈등 봉합에 성공했습니다. 갈등의 정점에서 극적화해한 두 사람은 분위기를 확 바꿔 다음날 부산에서 커플티를 입고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갈등 봉합 후 서로를 치켜 세우며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과 이준석, 정말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자, 첫 번째 질문. 윤석열과 이준석 원팀 앞으로도 이제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과 미래 시점까지 담아서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OX 하나, 둘, 셋. 예, 우리 김경진 의원님 O, 김재섭 비대위원 O,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도 O를 하셨고요. 우리 최지은 대변인은 그래서 X로 하겠습니다. 세모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X로 하시죠. 네. 자, X로 답하신 최지은 대변인. 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보기 좋더라고요. 어저께 커플티 입고 부산에서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있는 게 보기는 좋았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후보처럼 보이더라고요. 사람들도 다 이준석 대표한테 막 사인 받으러 오고 막 사진 찍고 이러면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후보로 나왔으면은 민주당은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데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예, 선대위원장의 합류의 경우에도 저도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가 뭔가 정책 비전 이런 거 내놓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김종인 이분이 어떤 비전을 내놓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땜빵 선대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일회용 반창고다 뭐 잠깐 봉합해놨는데 금방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윤핵관이라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뭐 어떻게 제거가 된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네, 그러니까 뭔가 그게 뇌관처럼 그동안 권력 투쟁을 한 건데 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고 세 사람만 지금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선대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뭐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뭐 지지율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이 합류한 것 자체도 윤석열 후보는 혼자서는 못한다. 누굴 데리고 와야 된다. 아직까지 정초 초보라서 혼자 할 수는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메시지가 김종인 이분의 장점은 국민의힘을 조금 더 좌클릭하게 조금 더 중도나 이쪽 왼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분의 장점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뭐 120시간도 일해야 된다. 뭐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의 조합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뭐 경제 정책을 예로 들면 이게 뭐 양극화 해결을 내놓을까, 성장을 내놓을까 이게 상상에 가지 않고 앞으로 이 뭐 정권을 잡는다고 그래도 이 정부가 뭐 오락가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봉합 안 됐고 땜빵 선대위다, 철학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재명 후보는 국정 운영하실 때 혼자 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뭐 당연히 후보 본인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에 맞는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도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그 캠프 내에서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각자가 정치인이고 각자가 가지는 정치 철학이라든지 경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원래 캠프가 하는 일들이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경제 정책을 오락가락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원팀과 관련돼서는 예. 뭐 이건 될까 안 될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원팀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실 이것을 폄하를 해야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객관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내부적인 상황도 그렇고 뭐 원팀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더 없다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만나가지고 했었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 홍보와 관련돼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전권을 맡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뛰라면 뛰고 뭐 입으라면 입고 사실 여기에선 역할 갈등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열심히 마라토너가 되면 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잘 홍보하는 그리고 당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갈등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이미 원팀은 이루어져서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할 말이 많지만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예. 뭐 팀으로 당연히 하죠. 뭐 혼자서 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중요한 것을 혼자 결정할 수 있고 예. 또 자신의 가치와 판단의 비전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자, 김경진 의원님 지금 핸드폰 보고 계셨어요? 네. 저 말씀 좀 해보세요. 핸드폰 페널티군요. 말씀해보세요. 이제 그 중요한 건 저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거기서 갈림길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 한 몸, 자기 한 영혼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한 고뇌가 있잖아요. 자기 예. 갈등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있으면 의견 차이가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제 상시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거를 얼마만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득하게 노력하느냐. 이게 이제 인간사의 핵심이고 그런 게 돋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달 동안 봤던 모습이 윤석열이 그런 갈등을 흡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온 영혼을 쏟아부을 수 있는 리더의 자질이 충분하다. 이런 걸 우리가 한 달에 봐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갈등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요번에 해결해낸 윤석열의 방식을 보면 선거 기간 중에도 그리고 나서 혹은 또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한더라도 그 이후에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성현 소장님. 저는 뭐 일부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권력욕이 워낙 순도가 높아서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야 뭐라는 게 기본으로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경제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 뭐 필요하면 김종인 위원장님 총리 자리 뭐 5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어렵지 않다. 내가 김 소장님은 이제 내피셜입니다. 예, 가정입니다. 예. 제가 무슨 근거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모함하는 겁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제 보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이 경제 정책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올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120시간 이런 것들은 무슨 신념에서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냥 본인이 검사로 있으면서 느꼈던 대로 그냥 다 얘기한 거예요. 아 이거 손발 노동은 아무래도 머리보다는 좀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아프리카 보내든가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은 그럼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럼 김종인 우리 박사님 다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 드러난 대목을 보면요. 울산에 만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잘 쉬셨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했던 말. 이준석 대표가 쉬긴 뭘 쉬어요. 고생했지란 말을 한 대목이 저는 이건 정말 이 대목을 경악을 했어요. 그렇게 농성 중이라고 말을 하는데 리프레시라는 본인 생각 안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합의를 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그 퓨어한 권력욕. 그래서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고야 말 것이고 나머지는 각자 맡은 일을 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지금 파트를 나눠놓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전 의외로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에서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생기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나는 대통령이만 되고 싶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의외로 원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이런 진단에서 반론 학교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하실까요? 이미 고개를 끄덕였기 때문에 반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경청한다는 의미죠. 아, 경청하고 예.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뭐 권력의 순도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따 방송 주제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게 좀 보여줬다고 하면 아니 신념이 이재명 있어요? 후보는 신념을 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비판이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뭐 경제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가 사실 거의 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은 뇌피셜이죠. 문재인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이뤘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다 포기할 수 있다, 바꾸겠다.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존경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본인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캠프 구성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 가지고 권력의 순도가 높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권력력 그 자체죠. 사람 자체 권력의 화신인 거죠.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또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의 반론 듣겠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가 정책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국토보유세랑 기본소득을 예로 드세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두 개는 예로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토보유세 다음 둘 다 주제에서요?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예. 이제 그 지금 양극화 이 상황에서 이 대전환 시대에서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 기술이나 이런 뭐 로봇이나 IT로 창출된 잉여를 국민들에게 나눌까라고 하면서 우리 예.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커다란 사회 변화입니다. 뭐 조그만한 조그만한 조정이 아니고요. 당연히 여러 비판도 있고 반론도 있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처음에 하셨을 때 경선 때도 그 워딩이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민이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경선 때 똑같이 얘기했고 지금도 똑같이 얘기해요. 워딩이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근데 경선 때는 공산주의자다. 반시장주의자다. 그러더니 본선이 되니까 그 딱 거기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것만 부각을 해가지고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후보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론이 왜곡한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유연하다. 국민과의 합의를 강조한다라는 건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예. 뭐 경제 철학자도 아니고 예. 이분은 스스로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철학이 뭐 어떤 사람은 난 이 방향으로 꼭 가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대리인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 같은 거는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합의를 거쳐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합의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고 과정에서 또 하나는 할 수 있다. 합의를 거치면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예. 2019년에 경기도에서 이 기본소득이란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처음에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예. 한 번 토론하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두 번, 세 번 하니까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토론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찬성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책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 이슈가 그 이유여서 그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공약 철회, 득일까 실일까?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핵심 공약에 대해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논란이 되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며 국민 동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강경 이미지를 벗고 유연성을 강조해 중도층을 사로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여러 공약을 철회하면서 정작 국가 비전은 공백 상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의 공약 철회, 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자, 계속해서 이 관련 주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철회 혹은 수정 득이 될 수 있을까? O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실까요? 예. 득이 된다라고 하신 분은 우리 김성애 소장님과 최지은 대변인 득이 된다, 득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은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과 김경진 의원이십니다. 자, 우리 김경진 의원 득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 옛날 무슨 그 래퍼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시는 분. 뭐죠?
현진영. 그렇지. 래퍼. 래퍼.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치나 뭐 하는 그 사인데요. 사인가 이거. 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딱 지금 그 생각나요. 뭐 어쩌자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을 얘기했다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정책의 조건이나 기반이 어떻게 보면 덜 성숙했다든지 또는 정책을 얘기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는지 그러면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바꿀 정도의 유연성은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그게 한두 개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분은 의견을 경청하고 얘기를 듣는다 이러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장난치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랬다가 보면. 저랬다가 왔다 갔답니다. 가사가 틀리셔서요. 노래방 좀 불러보셨나요? 가사가 틀리 거슬리네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는 더 나가서 기본소득 문제도 지금 그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후보들도 다 지금 비판을 했었던 거고 특히 제주도에 있는 이상희 교수라고 민주당에 굉장히 이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당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된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대로 하면 첫째 나라가 거덜나고 두 번째 현재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의 재원이 기본소득으로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잘 제공되고 있는 기본소득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당내 비판을 했더니 세상에 징계위원회 회부했어요 보면. 그래서 정직 당원권 정직 8개월인가 지금 아마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말을 바꾸는 게 많고 두 번째는 말을 바꾸는 과정이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현재는 왜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심지어는 말을 바꾸고 나서도 그걸 바꾸게 된 과정에 대해서 올바른 비판을 했던 전문가에 대해서까지 당내 징계를 하고 이거는 이분의 어떻게 보면 이 정책 자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책을 대하는 또 그와 포괄적으로 관련된 인격적 퍼스널리티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최진 대변인 하시고 김성희 소장 하셨습니다. 일단 후보 기본소득이랑 국토보유세 관련해서 후보는 굉장히 일관된 얘기를 했고 해석하고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다르게 보시는 면이 있고요. 이상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책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좀 모욕적인 표현이나 좀 다른 것도 조금 고려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받으신 걸로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징계한 게 아니고 이제 제주도당에서 한 거라 이재명 후보가 전화해서 시켰을 리는 없고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제주도당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한 건데 근데 그걸 이재명 후보랑 딱 연결시켜서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잠깐만요. 최진 대변인 하고 계셨고요. 최진 대변인 계속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은 생각이 나잖아요. 윤석열 후보 정책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막 무슨 배우자의 무슨 루머니 이렇게 네거티브로 하던 그 정치 그 진흙탕 같은 그 정치의 그 대선의 그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 선거를 정책 공방으로 유일하게 바꾼 게 이재명 후보들의 공약들이에요. 그 중에서 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고 이거 좀 너무 큰 것 같다. 이거 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비판도 주제들.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정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신 건데 이재명 후보의 1번 공약은 성장이었고 경선 때도 본선 때도 디지털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2번, 3번 정도 되는 우리 기본소득이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든 비판이든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 데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방도 환영하지만 다만 야당은 생각나는 정책이나 하나 있나? 좀 정책 좀 내놔봐라. 우리 좀 정책으로 제대로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당장에 말씀드립니다. 50조 받겠다면서 하루빨리 하자 그러면서 김성희 소장 하시고 우리 김수사 비대위원 하시겠습니다. 사실 50조를 푸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긴 좀 제가 보기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 잠깐 하고 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정상적으로 경제정책 얘기하는 건 페이스북이에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분이 하셔야 되는데 글 쓰시는 분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강경하고 잘하고 무조건 하고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슥슥 바꾸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보단 강경하지 않구나. 사람들 얘기를 듣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이제 성남시하고 경기도라는 작은 인재풀과 싱크탱크와 함께 작업을 해오다가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대 함모에 함장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내오는 정책과 비판을 당연히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 수정해가는 절차가 없으면 더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민주당의 큰 정책팀과 만나서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김지섭 비대위원. 글쎄요, 뭐 생각나는 정책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생활 10년, 도지사 4년 하시면서 기본소득 하나 나오면 그것도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 저는 말고도 그것도 많긴 말씀드리고 한데요. 네. 그나마도 기본소득도 지금 물리시겠다고 그러는 거고 지금 아까 최준 대변인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 지금 국민적 합의라고 하면 결국 국민이 나가서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밖에는 지금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결국 떨어지면 안 할 거고 붙으면 하시겠다는 소린지 국민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기본소득을 내놓고 내 브랜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겠다 말겠다라는 얘기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떻게 정책일 수 있겠어요. 그나마도 내세우는 정책인데.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일부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연한 측면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또 강조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굉장히 괘씸하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괘씸하다. 원전과 관련돼서도 우리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줄기장창 비판을 했었고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도 줄기장창 비판했었는데 이제 대선 앞두고 갑자기 그거 바꾼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민주당도 이게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구하고 있다고 이제 표를 받아야 되니까 했단 소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변한다는 것이 일부 유연한 면을 보여주면서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로 이 괘씸하다는 면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 그럼 지금까지 안 했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청취자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여유님이 정책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번복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수준의 정책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최진 대변인께서 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후보자는 정책을 처리한 적이 없고 국민적 그렇군요. 합의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걸 똑같이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여러 강물들이 모여가지고 다 바다로 모이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다양한 의견 다 청취해야죠. 국민들의 여론도 봐야 되고 당내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있죠. 뭐 그중에서 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맞지 않았는데 뭐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보다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의 잘한 거는 계승하고 잘못한 건 보완하고 그러려고 다음 대통령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만 예, 김경희 의원님. 그 아까 김재섭 위원 이제 저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국가적인 주요 대사니까 그러면 신규 원전 건설은 재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니, 그 시점에 대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냐고 안 하냐고 지금 뭐 그거 재개한다고 밝힌 것도 없고 근데 그 시점에 대해서 너무 막 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제 언론에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것처럼 기사가 난 것 같아서 제가 대변인께 여쭤보는데 대변인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 기사가 방향은 원전을 없애야 된다는 거 그 방향은 맞지만은 지금 당장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니, 신규 얼마나 건설을 할 하냐고 것인가. 안 하냐고 재개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시사 검토를 던져보고 아니면 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분 모두 뭐예요, 예, 재검토를 시사했다. 시사.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네. 요거는 이제 후보하고 상관없는 지금 대선 국면하고 상관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드려보는데 그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갔더니 재밌는 시스템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에너지 정책, 복지 정책, 그 다음에 국방 정책. 예. 굉장히 이건 중요한 정책들이잖아요. 예. 이거는 거의 의회에서 만장일치에 그러니까 한 80% 이상 찬성을 모든 정파의 실질적인 찬성을 얻어야만 이 정책이 결정이 되고 정책이 한번 결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은 꾸준히 가는 걸로 시스템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아닌데 지금 지나와서 지금 탈원전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정이 워낙 많이 이제 쓰이는 거니까 예.
북유럽식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식 그러니까 의회의 한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주요 정책은 이렇게 결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번 결정이 되면 변화가 굉장히 어렵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짜는 것도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 이재명의 공약 철회 득이 될 수 있을까? 이제 O2 X 2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부 인사 영입 대선에 도움될까? 대선을 앞둔 여야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인 조동현 교수가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영입한 의료인 출신 함익병 씨 역시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정된 지 7시간 만에 인선이 철회됐습니다.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보이기용 인재 영입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 속 외부 인사 영입, 과연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예, 자, 세 번째 질문. 외부 인사 영입 대선에 도움될까? 여야 모두 각 당 모두 영입을 하고 있는데, 자, OX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김경진 의원님 X 도움 안 된다. 있던 사람 나 같은 사람으로 해야 된다.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도 X. 우리 최재 대변인도 X. 우리 김성현 소장님도 X. 자, 김성현 소장님 왜 X입니까? 도움이 안 됩니까? 제가 이거 말하니까 웃기는데 제가 요즘 구스타보 두다멜이라는 LA 필의 그 지휘자 노래를 좀 자주 들어요. 예. 좋아하거든요, 그냥.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제 이분이 엘 시스테마라는 볼리비아의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양성된 분인데 이 시스템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1인 1학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영재인데 돈이 없어도 못하는 애들 키워주자 해서 그 동네 부자들이 다 모여갖고 이렇게 하여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되게 가난한 집에서 자라도 바이올린도 다 사주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스템 안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서 영재성을 보이면서 어려운 집안 죄송합니다. 중산층에서 자라나면서 어쨌거나 해서 17살의 청소년 감독으로 시작해갖고 제가 지금 나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LA 필도 맞고 베를린 필에 35선에 초연도 하고 이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어렸을 때부터 역할을 줘서 양성을 시킨 거예요. 뭐 국민의힘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큰 거 아닙니까? 27살에 비대위원장이 될 때마다 제가 이제 보고 욕했어요. 저 그냥 꼬다만 보리자루처럼 저렇게 앉혀놓으면 뭐하냐 했는데 10년 전에? 예, 어쨌거나 그 10년간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한 4년에서 6년 정도는 양성을 통해서 뭔가 준비를 해서 야 우리 4년 후에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사람한테 기회도 주고 검증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고 데려와야 되는데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검증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나오는 것 1년 전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1년 전에는 각자가 원하는 사람들 영입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선대위는 저는 그 이상돈 교수님이 최근에 칼럼에 쓰신 말에 100% 동의하는데 차기 정부의 내각을 볼 수 있는 선대위가 구성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대한민국의 방향은 이렇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뭐 지금 이재명 선대위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고요. 한재봉 세가족인 국민의힘 선대위는 택도 없고요. 하여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영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우리 김경진 의원님. 일단 0708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김경진, 김재섭, 최지은 세 분 모두 외부 영입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만 풀뿌리로 혼자서 셀프로.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영입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원칙은 사실은 시스템의 확보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한 단계 올라가면서 걸러지고 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고 이런 시스템이 정치에도 정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정당이나 선대위의 최고위직에 쑥 간다. 이건 능력 검증도 안 됐고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떴다방 인재 선발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는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던진다든지
또는 이미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선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예외에 제한적으로. 그쳐야 되고 예. 또 이번 사실은 뭐 민주당 조동현 씨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 우리 쪽에 함익병 씨도 그렇고 너무 높은 자리 주면 안 돼요. 공동 그렇죠. 선대위원장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자리에 중용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적절한 포지션에 놓고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직역에 각각의 뭐 가령 과학계, 군인계 뭐 있으면 거기서 정말 속된 말로 그냥 땅 파고 이렇게 고생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영입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좀 찾아서 영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 그냥 누가 보기에 그냥 뭐 생김이 멋지게 생겼다든지 또는 뭔가 전문성이 그냥 순간 있어 보인다든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해당 영역에서라도 정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사람을 찾아서 영입을 했다면 그나마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보면. 자, 최진 대변인. 저는 단기적으로는 도움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 때 이렇게 좀 이벤트식으로 신선함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구성원의 뭐 좀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의 좀 포용성, 예. 좀 다양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도 영입된 케이스예요. 영입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아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더 크고 예. 성장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젊은 신인이 막 최고위원 같은 거를 계속 하는 것도 영입의 그 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정치, 우리 민주주의가 예. 아직까지 영입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우리 정치가 그만큼 후졌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나라에서 도대체 이런 영입 시스템이 있는 건지 정당이 건강하면은 자체적으로 막 청년들이 활동하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키워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예. 그렇지 못한 면이 있고 저도 영입 인사인데 예. 뭐 영입 인사라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와가지고 그 출마한 사람 중에 다 당선하고 거의 저만 떨어졌는데 그럼 알아서 혼자 살아야 되고 뭐 그때부터는 뭐 생 고생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뭐 잘 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그다지 정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정치를 뭐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10년씩 이렇게 계셨는데도 계셔가지고 제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으신 걸 보면서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막 영입 깜짝 그것도 뭐 전문성 다양성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 때문에 깜짝 영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분들의 사기 뭐 이런 박탈감 당직자들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청년들 지역에서 뭐 자원봉사하고 있는 청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 키우는 이렇게 체리피킹하는 당이 아니고 수확하는 농부와 같은 그런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섭 비대위원님. 뭐 오늘 거의 다 의견들이 비슷하시긴 한데 네. 뭐 그러니까 해외 사례는 인돌스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명인들이 나와서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뭐 굉장히 이제 빈번한 일인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영입 인사가 어떤 선거 시즌 돼가지고 급격하게 영입이 돼가지고 뭐 중요 직책을 맡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해외에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거는 답은 이제 한국 정치가 정당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는 뭐 뚜렷한 방증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원래 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서 키워진 인재가 정당의 컨셉에 맞게 이렇게 이 인재로 계속 정치인으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토양이 아니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 정당이잖아요. 대통령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급조된 정당들이 있었고 그것이 계속 어떤 이념이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넘어서 계속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대부분 다 영입 인재시지만 저 역시도 제가 지금 그래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이준석 이후에 영입된 인재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국민의힘에서. 두 번째로 이제 김재섭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살아 있는 중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말하자면은 젊은 정치인을 육성한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기회가 너무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성하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정치 기득권 내려놓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예. 누가 꽂아줘야 되는 거고 예. 자생적으로 될 수 없는 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야가 합쳐가지고 좀 뭔가
뭐 정당 개혁 이런 예. 거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이번 지방선거에 청년들을 많이 공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구당 원외 지구당을 부활한다든지 이런 거는 항상 얘기해요. 이런 인재영의 깜짝쇼 틀렸다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런 방송에서 예. 똑같이 하는데 이런 건 좀 하나씩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예. 뭐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3선 연임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득권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 대변인 마이크를 그 앞에 고정해서 써주시면 네. 최진희 대변인 말씀하신 거는 마치 이제 정치권에서 늘 10년째 있었던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오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글쎄요, 다들 문제의식은 동의하는데 이게 입법으로 나아갈지 기득권이 단 한 번도 스스로 물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선배 정치인이 쉽지 않을 거라고 김경진 봅니다. 의원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득권이 없으시군요. 제가 기득권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499명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번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선대위원장 하이 레벨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지방 선거에서 예. 1당 2당의 공천을 받는 시스템만 해도 사실은 이게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거든요. 아하. 공무원 시험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찰을 통해서 무슨 신원조회를 할까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세평조회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당은 물론 이제 정당이 조직국이 있고 공천 심사를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공무원 선발 시스템에 의하면 정말 이게 없는 거나 진배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시험 문제도 같은 거 그것도 얘기해. 생각할 만한 법이에요. 물론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려운 시험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예. 최소한의 이제 기초 상식이나 소양을 보겠다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좌절하는 게 그런 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이렇게 소양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이게 선출직들이 선출직이 돼서 자기네들의 정책의 모든 방향을 좌지우능하는 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공무원의 시각이 문제가 아니고 공직 또는 정당의 어떤 인재 발탁 시스템에 대해서 예. 사회적인 체계화, 법제화, 뭐 법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제도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선희 소장님 말씀 듣고 이 주제 마무리할게요. 네. 예, 지역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선거 기간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선관위가 존재하는 나라도 없고요. 내가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동네에서 말하면 쇠고랑 차고 잡혀가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워싱턴주에 미국의 워싱턴주에 한국인으로서 주 상원 의원까지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도원학이라고 문두 드리는 거를 10,000호를 넘게 2년 동안 하셔갖고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잡혀가요 지금. 호별 방문도 안 되고 사전선거 운동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심리 자라날 수가 없으니까 선거 때 되면 어디 좋은 대웅 나온 사람, 검사한 사람, 그리고 뭐 국제 대변인 막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그러니까 구조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예. 정치인들이 안 할 테니까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정치 신인들이 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들, 이 구조부터 좀 혁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죠. 경찰의 물리력 행사, 면책 특권 필요할까? 얼마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2명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죠. 이 사건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국회 행안위는 경찰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책임을 감경 면제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인데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경찰의 수검 법안만 처리해줬다며 개정안 처리 중단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 면책 특권 꼭 필요할까요? 예.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면책 특권 필요할까? 최근에 여러 또 사회 이슈 관련해서 나온 주제이기도 하죠. 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김경식 의원님은 팻말을 놓고 계셨어요. 자, 불필요하다. X, 세모입니까? 네. 예, 세모. 우리 김재섭 대변인 X, 그리고 최지은 대변인, 우리 김성현 소장님 O 필요하다. 자, 그러면 X라고 해주신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부터.
필요 없다. 이제 문제 의식에는 동의를 하죠. 근데 네. 경찰들이 실제로 지금 뭐 공무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은 뭐 범죄자에게 피해를 받는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경찰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도 맞지만은 예. 이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찰을 보호하는 방식, 경찰의 공무집행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면책특권이라는 사실 제일 편리한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근데 오히려 말하자면은 이 관철을 시키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책특권은 말하기 쉽죠. 그래 면책특권 줘가지고 예를 들면 과도하게 또 반면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사람을 진압한다든지 했을 때 또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찰의 안전 보장과 어떤 피의자의 인권 보호, 그다음에 뭐 안전 보장 이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형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될 텐데 면책특권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번 그 사건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지만은 경찰 내에 있는 어떤 시험 시스템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필기 시험만 보는데 체력 검정도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체력 검정이 굉장히 경찰 내에서 승진 심사에 방관되어 있다는 것이 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말하자면 비살상 무기에 대한 사용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당방위가 너무 좁게 인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경찰관 입장에서도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에 대한 좀 안전한 무기에 대한 그런 사용들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고 명체특권 주자 굉장히 쉬운 주장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성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X를 들었을 건데 이제 얘기를 조금 하면 설득된 겁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면책특권이 답은 아닌데 면책특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 조건은 물론 있습니다. 예. 일단 경찰이라는 권력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지금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위원회나 자치경찰위원회들이 명목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제를 못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도 민간이냐고 검찰총장도 지금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시대인데 경찰청장은 다 경찰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실질적으로 문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나가는 것은 이건 규제를 해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또 권은희 의원님 오셔서 경찰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보태서 지금 경찰을 뽑아놓고 테이저건을 매트리스에다 2번씩 쏴보는 걸 옆에서 보는 걸로 교육을 다 하고 있는 이 한심한 현실도 분명히 좀 고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의 전제하에 경찰들도 경찰권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지금까지 경찰이 얼마나 이상하게 해왔으면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현 의원님 1분, 최재인 대변인 1분씩 쓰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부터. 근데 이게 지금 물리력 행사라고 했는데 실제는 저거예요. 총기 행사예요. 총기 사용을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경찰의 목적인데, 예. 이게 물론 현장에서 칼 들고 있다 이랬을 때 총기 사용해서 제압을 칼 들고 달려든다 제압했을 때는 그거는 법적으로 이미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럼 뭐 경찰도 똑같이 이게 법적으로 이미 면책을 받아야 보면 그래서 별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고의 중과실이 아닌 과실의 경우에만 지금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조금 범위의 특권이긴 한데 그게 얼마만큼 이 법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고 법의 실효성 문제가 첫째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총기 사용이 너무 편해지면 조금 그것도 문제예요 보면. 그래서 차라리 테이저건이나 무술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해야지 입법화는 조금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최지은 대변인. 네, 뭐 저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면책특권도 한 가지 유일한 안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논되고 있는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 붙어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훈련 아니면 뭐 인권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으로 김재수 비대. 제가 이제 면책특권 아니면 대안이 뭐냐 이제 뭐 항상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인데 그 경찰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적립금을 나중에 타서 이제 생활하는 방식 그런 식인데 경찰공제회가 사실 이런 배상 책임과 관련된 업무상 배상 책임과 관련된 이런
사실상 이제 보험 기능을 역할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유사한 사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실 이런 배상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큰 부담 없이도 변호사 업무를 하는 중에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경찰 공제가 단순히 그냥 뭐 퇴임 이후에 그냥 돈을 받는 그런 적립식 어떤 금융 시스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배상 책임과 관련된 적극적인 뭐 제도들도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게 그냥 제 대안입니다. 예, 자 한판 직감 최근에는 주로 3개의 주제만 소화했는데 오늘은 속도를 내서 4개의 주제를 풍부하게 한번 소화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토론을 해주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